안녕하세요. 한길민법입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 법률행위 해석과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법률 요건을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법률 요건 중에 법률 행위가 있고 준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 범위에 다행히 법률 규정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민법 총칙에서의 소멸시효라든지 채권법에서 부당이득, 사무관리, 불법행위가 빠져 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법률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 파트를 왜 공부하느냐? 그 법률 행위가 일단 법률의 해석의 어떤 의미를 먼저 파악해 볼게요. 법률 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법률 행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고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개가 없으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단계가 넘어서면 이제 유효냐 무효냐 따지게 되는 건데 그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우리가 그 성립 요건의 중요한 어떤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그 최종 해석체는 법원이다. 예를 들면 A와 B가 있는데 다툼이 있고 그 다툼이 길어지게 되면 마지막에는 법정에서 그 시시비비를 따지게 되잖아요. 그때는 법원에서 최종적인 해석을 내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행위 해석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적 해석이 있고요. 규범적 해석이 있고 보충적 해석이 있습니다. 처음 자연적 해석부터 한번 볼까요? 자연적 해석이란 무엇이냐? 어떤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당사자가 사실상 일치하는 경우에 그 의사표시에 대해서 그 의미대로 효력을 인정한 해석 방법이다. 말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해 보면 여기 아래 사례를 보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 근데 A와 B가 갑토지로 계약의 목적을 삼았는데 계약서에 을토지로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A와 B가 쌍방 다 이 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착오가 있는 게 아니라는 아주 자연적인 해석인 겁니다. A의 생각, B의 생각이 일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만 을로 잘못 표시했다. 우리가 그것을 오표시무의 원칙이라 그럽니다. 다시 한번 갑토지로 계약한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에 을로 표시한 경우에 갑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을은 갑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A와 B가 갑토지로 계약을 했는데 사실상 을토지를 잘못 표시한 것을 오표시무의 원칙이다. 여기에는 착오 취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변리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 자연적 해석에 따라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의 법률 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착오 취소는 따로 문제되지 않는다. 우리가 의사표시 공부하다 보면 착오 공부할 때 한 번만 더 짚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규범적 해석은 무엇이냐? 상대방의 시각에서 그 내심적 효과 의사, 그 속생각과 표시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한 해석 방법이다. 아까는 자연적 해석은 서로 쌍방이 생각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의사를 합치가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잘못 표시한 것 뿐이지. 규범적 해석은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제 3자의 입장이거나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그게 합당하겠죠. 그래서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를 추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더 받을 돈이 있는데도 영수증에 총 완결이라고 써준 경우에는 누구나 봤을 때 모든 결제가 끝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약으로 모든 경우에 하재라고 쓴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경우도 포함된다. 어떤 객관적 그 보이는 내용대로 한번 해석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임대차 계약에서 나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 단서 조항에 권리 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를 한 경우에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권리금 문제로 많이 다투잖아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럴 때 이렇게 해석을 내릴 때는 그 보이는 계약서에 표시된 내용대로 해석을 하자라는 게 규범적인 해석인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 그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을 이 비유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는 그 소유 자동차를 1,100만 원에 팔려고 하였는데 매매 계약서에 1,000만 원으로 잘못 기재했을 때 그 상대방인 B는 어떻게 해석하게 되느냐? 만약에 B가 A의 생각을 진위를 알게 될 경우에는 그게 자연적 해석의 결과거든요. 비록 표시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 A의 의사대로 A의 의사를 알고 있잖아요. 1,100만 원으로 매매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적 해석인 거죠. A의 생각을 B가 알고 있고 1,100만 원에 팔려는 의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실수인 거죠. 1,000만 원은 쌍방 다 알고 있는 실수인 거죠. 그러면 1,100만 원에 합의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문제냐? 우리 차고 공부할 때 나오는데 이 B가 A의 그 1,100만 원에 팔려는 걸 모를 경우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계약서대로 표시된 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 그럴 때 규범적 해석의 결과 1,000만 원으로 자동차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된다. 근데 A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착오라는 법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A는 자기가 1,100만 원에 팔려고 했는데 1,000만 원으로 잘못 표시했어라는 그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착오 파트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규범적 해석에서는 이 착오가 문제될 수 있구나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충적 해석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약정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우리 법률 규정 중에 임의 규정이 있고 뭐 간섭도 있는데 제3자의 시각에서 그 해석을 내리자는 겁니다. 좀 문구가 어렵게 되어 있지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자연적 해석은 당사자의 의사대로, 규범적 해석은 보이는 대로, 표시된 대로 하자. 그리고 보충적 해석은 갑도 상대방도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제3자적인 시각에서 판단을 내려보자, 해석을 내려보자라는 겁니다. 문제 지문 한번 볼까요? 공인중개사 기출지문. 자,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이죠.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다시 한번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자연적 해석에 따라서 당사자를 확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의사 표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 의사 표시는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된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 아이고, 말이 어렵네요. 아까 우리가 공부했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알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이 기준이 돼야 되고 그때는 오표시무의 원칙이 적용되고 이 두 번째는 표시 행위로 보여진 대로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하자는 말은 규범적 해석입니다. 규범적 해석. 그래서 우리 뭐 자주 나오는 시험은 지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이 이런 의미라는 정도를 알고 나중에 차고 공부할 때도 특히 오표시무의 원칙이 가끔 지문에 나오니까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기출문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기출문제. 갑은 을 소유 X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서는 Y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래서 한 3번 정도 강조했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X 토지로 이 표의자와 상대방이 합의가 된 거죠. 다만 계약서에는 Y로 잘못 표기했을 때는 X로 유효하게 성립이 된다. 오표시, 잘못된 표시는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그게 오표시 무의 원칙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표시 무의 원칙을 여러분이 숙지하시게 된 겁니다. 자, 다음 법률행위의 목적입니다. 중요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률행위는 목적이 없으면, 그 내용이 없으면 성립이 되지 않고 그 목적을 성립됐으면 그 다음에는 4가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 4가지가 법률행위 확정이 되어야 되겠죠. 실현 가능성이 실현돼야 되겠죠. 법의
적법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법률 행위가 성립되려면 당사자, 의사표시,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 세 가지가 성립되고 나서는 하나씩 따져보게 되는 겁니다. 그 법률 행위의 목적 중에는 이런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만이 이 네 개가 있어야만이 유효가 된다. 그래서 성립이라는 단계를 넘어섰고 이제 유효가 되기 위한 이 네 가지를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두 문자라 그러는데 이 앞글자를 따가지고 학가적타, 확가적타 이렇게 애웁니다.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주관식은 아니니까 법령의 목적에는 이렇게 네 가지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또 따져보겠습니다. 확정성이란 무엇이냐?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시켜야 되겠죠. 아까 해석하는 것도 그런 이유잖아요. 자, 당연하죠. 목적이 불확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불확정할 때는 무효이다. 자,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고요. 자, 그런데 이 지문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시험에 자꾸 나오는 지문이니까 한번 볼게요. 자,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돼 있거나 당연한 말이죠. 자, 두 번째, 장래 매매 계약을 했을 때는 이행기까지 그 매매 계약을 계약 성립할 때가 있고 어떤 약속을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행기라고 하는데 그 이행기까지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지문으로 종종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도 처음에 헷갈렸는데 자, 만약 A가 운영한 창고에 있는 사과 1톤을 B에게 판매한다. 가격은 거래일 당시에 시장 가격을 따른다라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 체결 시점에는 어떤 사과를 줄지 특정되지 않았고 가격도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마치 무효인 것 같잖아요. 하지만 A의 창고에 있는 사과 중에 1톤이라는 기준이 있고, 그죠? 그리고 거래일 당시에 시장 가격을 따른다라는 그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 법률 행위 내용이 확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 사례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 기준과 방법이 세팅되어 있는 거죠. 설정되어 있는 거죠. 이행기까지. 자, 이래서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에 있어서 내용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아까 두 번째 부분 장래 이행기까지 그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으면 법률행위 내용은 그 목적은 확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확정성, 실현 가능성.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그게 가능해야겠죠. 예를 들면 그 표준점이 있는데 그 시대의 사회관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물리적으로 불가능. 한강물에 전부 물을 포온다. 한강물 전부 포온다. 말이 안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이럴 때는 무효가 됩니다. 그 사회관념상 불가능한 경우 뭐 한강에서 반지 찾아라. 뭐 이럴 경우에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법률적인 불가능. 법에서 특히 우리 물권법은 물권 법정주의라 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게 물권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물권을 설정하면 그건 또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불가능한 거죠. 자, 우리 이 실현 가능성, 이 가능성은 이렇게 분류가 많습니다. 이 분류에 따라서 한번 쭉 여러 가지 법률적 효과가 달라지는데요.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계약법에서도 많이 공부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전체적 흐름 정도 보시고 이 강의의 초반부니까 너무 막연한 어떤 부담감 갖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능성 중요합니다. 원시적 불능. 자, 원시적 불능이란 무엇이냐? 처음부터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이미 불가능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 체결 전날 밤에 가옥이 소실된 거죠. 우리가 매매계약을 예를 들면 매매계약 갑과 을이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때 성립이 됐을 때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그 전에 이미 원시적으로 불능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매매계약 체약 전날 밤에 거래하고자 했던 그 목적물이 불타 없어졌을 때는 이미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계약 행위를 한 거죠. 하지만 법률행위 성립이 된 겁니다. 이미 성립이 되었는데
원시적으로 이미 불능된 걸 가지고 계약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지워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가능성 중에 원시적 불능인데 누가 봐도 그 당사자만 불능이 아니라 누구나 객관적인, 그래서 법에서는 객관, 주관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객관은 누구나, 주관적 불능은 밑에 나오지만 그 당사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불이 난 경우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것을 이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시적으로 객관적으로 전부 모두가 불타버렸으니까 전부 불능이다.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입니다. 그 결과는 효과가 나와야 되죠.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된다. 다시 한번, 원시적이고 객관적이고 전부 불능일 때는 그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무효가 되면 계약에 따른 이행 청구권이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인데 우리 민법에서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데 그 요건이 무엇이냐? 아까 계속 강조했던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인데 이 사실을 이 배상자, 여기서는 그 표의자일게요. 아까 갑과 을이 있는데 이 갑이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공부했죠? 악인은 알고 있는 겁니다. 가시는 또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죠? 갑이 알고 있었고 알 수 있었어요. 이 객관적이고 원시적이고 전부 불능인 게, 이 상대방, 이 을은 몰랐어요. 또 모를 수밖에 없었던, 실수가 없었던 거죠. 이 내용을 인해서 을은 몰랐기 때문에 계약을 성립할 당시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비용이 지출하게 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뭐라 해야 될까요? 관련된 뭐랍니까? 사전조사, 임장조사도 했을 것이고 또 감정평가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약 체결될 거라고 믿고, 계약 체결이 된 거라고 믿고 발생했던 비용을 해결하는 것, 이게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요건이 충족되면 실내이익이 배상된다. 무효를 전제하므로 채무의 전제를 하는 채무의 이행에 따른 이행이익을 지향할 수는 없고 계약이 유효라고 믿고 따른 실내이익을 배상하게 되는 겁니다. 자, 법률 용어가 나왔죠. 이행이익과 실내이익이 무엇이냐? 우리가 채무불이행을 이제 계약법에서 그리고 계속 나올 겁니다. 채권 행위라는 것은 그 약속된 행위를 이행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 이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되면 손해배상을 책임지게 되는데 그때 따지는 게 이행이익과 실내이익입니다. 사례를 볼게요. 자, 이행이익이란 무엇이냐? 계약이 유효하고 정상적으로 이행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부동산에는 전매 차익이라 해야 되나요? 시세 차익. 상품을 100만 원에 사서 120만 원에 팔 예정이었으면 20만 원 정도의 기대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행이익입니다. 실내이익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행동한 것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는 개념이고,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였거나 취소된 경우 상대방이 믿고 지출한 비용 등을 보호하는 거다. 예를 들면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계약서 작성 비용 및 조사 비용을 썼다면 그 금액이 보호된 거다. 자, 우리가 지금 벌써 법률 용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공부하고 있는데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갑과 을이 계약 체결상입니다. 계약이 성립도 안 돼 있으면, 계약이 체결도 안 돼 있으면 이런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의 성립과 성립 이후의 유효권을 따지는 이유인데, 계약이 애초에 체결도 안 됐으면 이 가실 책임은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믿고 갑이 을한테 배상해 주는 게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가 된 겁니다. 그 요건은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이고,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목적물이요. 그리고 갑은 악의 가실, 알고 있었고 알 수 있었고, 을은 선의 무가실. 이러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라는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여러분이 공부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이 시험에 좀 나오니까 좀 강조를 했었고요. 다른 부분들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니까요. 하나씩 그래도 점검해 보면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일 때는 기본적으로 무효입니다. 근데 원시적, 객관적 일부, 가옥 일부가 소실되었거나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게 되냐?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서 가게 됩니다. 나중에 무효와 취소해서 공부하게 되지만 어떤 법률 행위가 일부 무효일 경우에는 원칙은 전부 무효이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일부 무효 법리에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상계약인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있다. 우리가 매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담보 책임이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때 한번 공부했던 기억은 있구나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은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관적 불능, 원시적으로 주관적 불능, 객관과 주관은 그 차이점을 아시겠죠? 객관적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불능인 경우이고 주관적 불능은 그 당사자만 불능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시적, 주관적 전부 불능이 있고 일부 불능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 표가 이렇게 됩니다. 원시적 불능 중에 객관과 주관이 나눠지고 주관적 불능은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이 있다. 담보 책임 파트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그 당사자가 전부 이행기까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매매계약에서 나오는 중요한 법리 중에 하나 담보 책임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 예를만 들게요. 타인 권리의 매매. 계약은 신기하죠? 다른 사람의 재산권도 매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행기까지는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립 당시에서 이행기까지 이 가는 과정에서 일단은 유효하게 봅니다. 다만 이행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책임을 지는 게 이 담보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계약에서는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4강인데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원시적 불능, 주관적 불능에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이 있었을 때 담보 책임이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타인 권리의 매매, 임대인도 자기 소유 물건을 임차할 수 있는 겁니다. 타인의 물건도 임차할 수 있는 겁니다. 임대인이.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고민해 보시면 처음에 헷갈릴 수 있거든요. 어떻게 타인 권리 매매가 가능하지? 하지만 매매는 계약이고 계약은 약속된 이행기까지 그걸 실행하면 된다라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채권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약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후발적 불능. 우리가 지금 원시적 불능 공부했고 후발적 불능 공부했지 않습니까? 후발적 불능 공부하고 있는데 원시냐 후발적이냐 이 기준점은 법률 행위 당시를 가지고 그 전이면 원시적, 그 뒤면 후발적 불능이 되는 겁니다. 자, 후발적 불능은 무엇이냐? 법률 행위의 목적이 성립 당시는 가능했는데 이후에 그 이행 전에 불가능했던 겁니다. 다시,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유효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행기까지 불능이 된 거죠. 이해하시죠? 자, 계약 성립 후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계약이 체결된 후입니다. 매매 목적 건물이 전소된 경우 그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의 이 내용이 섞여져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후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후에 전소됐으니까 이건 후발적 불능이고 유효입니다. 다만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채무 불이행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지키지 못하면 그게 채무 불이행입니다. 다만 그 채무 불이행에서도 채무자의 기치사유가 있냐 없냐 이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당연히 채무자가 기칙사유, 책임의 원인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을 책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채무자가 기칙사유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3자의 방화, 이럴 땐 이연 부담의 법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에서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라는 걸 공부했죠. 그리고 후발적 불능일 때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혼 부담이라는 법리가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계약법에서 자세히 다루니까 어떤 내용인 정도만 살짝 한번 다뤄볼게요. 채무 불이행은 채무자의 기책 사유로 그 이행을 못한 책임을 지는 거고,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없어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무계획일 때는 누군가가 책임을 떠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채무자 부담 원칙이라는, 예를 들면 매도인 갑의 건물이 병의 방화로 건물이 전소되었을 경우에 갑은 그 불타버린 건물이 없으니까 소유권을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는다라는 게 이혼 부담입니다. 그 이혼 부담을, 돈을 받게 되면 채권자는, 돈을 받게 된다는 가정이면 채권자는 억울하잖아요. 집도 못 받고 돈은 줬지만 집도 못 받기 때문에 그 억울한 그 부담을 떠안게 되지만, 우리 민법은 채무자한테 부담을 시켰습니다. 책임을. 그래서 쌍방 잘못이 없을 경우에는 채무자인 너가 책임져라고 기준점을 정한 것이 이혼 부담입니다.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죠. 자기가 기책 사유도 없는데 집도 불타고 없어졌고 돈도 못 받는 게 바로 이혼 부담의 법리이다. 이해하시겠죠? 자, 저도 숨이 좀 턱턱 막히는데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적법성입니다. 적법성.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죠. 법률행위의 목적에는 첫 번째 공부했던 게 확정성, 그리고 가능성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적법성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숲을 보라고 했잖아요. 법률행위의 목적에 확정성이 안 돼 있으면 무효, 가능성이 우리가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이면 무효, 이런 걸 공부했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일부 무효라든지 뭐 담보 책임을 공부했지만, 가능성이 실현 불가능하면 일단 무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법하지 않으면 당연하게 무효죠. 무효. 그런데 그 무효 중에서도 우리가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민법의 법규에는 강행 규정이 있고 그 강행 규정은 둘로 나눕니다. 우리 민법이 참 이렇게 너무 구분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좀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쉽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강행 규정이 무엇이냐? 강행 규정이 위반하면 안 되죠. 우리가 위법 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이다. 이게 강행 규정이고,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이 된다. 강행 규정은 따라야 돼 있죠. 우리가 뭐 민법의 가장 기본 원칙이 사적 자치 원칙인데, 당사자 합의가 되면 많은 계약을 만들 수가 있지만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당사자 합의로 가는 건 안 되겠죠. 그래서 강행 법규는 무조건 위반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 어떤 규정이 강행 규정인가에 따라서는 명시된 규정도 있지만 대부분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계약법 공부하다면 이건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은 따라야 되고 임의 규정은 당사자끼리 배척해도 되거든요. 당사자 합의가 우선인 게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 이 정도의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요. 그중에 우리가 계약법에서 많이 나오는데, 편면적 강행 규정은 불리한 사람들을 좀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임대인과 임차인, 뭐 사람만 생각이 나름이지만 임차인이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이잖아요. 그래서 임차인한테 불리한 것일 때는 무효로 된다라는 게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자, 효과. 강행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그 효과는 뭐냐? 확정적이고 절대적인 무효다. 우리가 절대적, 상대적 무효도 공부하게 되는데 무효와 취소 파트에서 자세히 공부하니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무효가 된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십시오. 강행 규정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가능하다. 자, 그런데 강행 법규 중에서 효력 규정의 위반만 무효입니다. 자, 보면 강행 규정에는 이렇게 두 개 나눠집니다.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옵니다. 강행 규정 중에 효력 규정이 무엇이냐? 법령의 행위가 제한돼 있고 금지, 이걸 위반할 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법상의 효과까지가 무효됩니다. 사법상의 효과까지. 그래서 효력 규정을 위반할 때는 무효입니다. 무효.
자, 하나씩 이 부분은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잠깐 지울게요.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 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고 그걸 위반했으니까 무효가 되는 겁니다.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도 효력 규정을 위반했으니까 무효가 됩니다.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도 효력 규정을 위반했으니까 무효가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상대적 무효이긴 한데 우리가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일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속 규정. 단속 규정은 또 무엇이냐?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행정상의 불이익은 줍니다. 과태료, 과징금, 강제철거. 이러한 행정상의 불이익을 주지만 행위 자체의 사법상 효과에는 영향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어떠한 위반했을 때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상 단속이 주어지고 그에 대한 어떤 책임이 주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법상의 효과까지는 영향이 없다. 다시 말하면 유효가 됩니다. 유효. 그래서 강행 규정을 위반할 때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이지만 단속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유효다라고 구별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 내기 쉽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사법상 효력은 유효이냐, 단속 규정 위반이긴 하지만 자, 하나씩 우리 공인중개사니까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행위를 하는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단속법규이고 그렇지만 그러한 거래 행위는 유효하다. 공인중개사가 그 당사자랑 직접 계약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관계가 상충되니까요. 그렇지만 그 계약에 대한 거래 행위의 어떤 효과는 사법상 무효까지 되지 않는다. 유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도 단속 규정 위반이지만 사법상 효력은 유효다. 세 번째,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도 단속 규정을 위반했지만 사법상 유효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에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해 줄 경우에도 역시 그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중개 수수료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아이고, 말을 한 번 더 꼬았죠. 결국은 강행법규 중에 효력 규정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사법상 효력은 유효가 되는 단속 규정의 네 가지 케이스와 효력 규정 중에 이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시험에 나왔을 때 정답을 찾는데 무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법은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다. 강행 규정은 그 당사자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지만 임의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가 먼저인, 그래서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적 관계없는 규정이고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그 적용이 먼저 배제되고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대로 먼저 우선 진행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네 번째,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 법률 행위는 타당해. 맞아. 괜찮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하면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유효가 되는 거고, 타당성이 없으면 절대적인 무효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타당성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공부하게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 반사회적 법률 행위 중에서 이중매매, 매도인의 그 배신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이 경우도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걸로 굉장히 중요한 시험 범위 중에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일단 법률 효과만 간단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타당성이 없게 되면 절대적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가 보호가 안 된다. 여러분들 지금 선의란 말 이제는 충분히 이해하셨죠? 선의는 뭐다? 모른다. 어떤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법률 행위를 했고 그 법률 행위에 제3자가 연결될 수 있죠. 갑과 을이 계약을 했고 그 매매된 물건을 제3자한테 넘겼을 때 그 제3자가 이 내용을 몰랐어요. 그 갑과 을의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걸. 그때 그 선의 제3자한테는 어떻게 할 거냐? 사회적 타당성이 없을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이고 그 선의의 제3자는 보호가 안 된다. 보호가 안 된다.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도 보호할 수가 없다.
이해되시겠죠?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과 상대적 무효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 제3자가 선이냐 악이냐 또 절대적 무효냐 상대적 무효에 따라서 이 법률 효과가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효에서 공부하게 되지만 무효행위 추인이 안 되고 무효행위 전환이 안 된다. 물론 사회적 타당성을 따지는 우리 하나 A씨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있는데 그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A의 사례가 많은데 전반적인 기본 원칙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절대적 무효고 선의의 제3자도 보호도 안 되고 무효행위 추인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되는데 단 불공정한 법률 행위 중 사회적 타당성이 하나의 사례인데 그게 불공정한 법률 행위거든요. 그때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 그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지문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효행위가 원래는 절대적 무효이지만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리가 나오는 겁니다. 네, 지금 오늘 처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법률행위의 목적, 그 목적 우리가 법률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을 공부했고 그 세 가지를 넘어서야지 성립이 되는 거고 성립 이후에 그 목적을 따져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만이 유효다. 이것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제 교재에는 엄청나죠. 이렇게 강행 규정 위반이나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사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네 다섯 가지 정도 사례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 케이스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많죠. 기출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바로 했기 때문에 바로 풀 수 있는데 제가 그 공부 요령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처음 공부할 때는 답안지를 보고 그 해설까지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공부할 때는 그게 필요 없겠죠. 이제 문제만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 공부할 때는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답을 풀 수 있겠어요. 해설을 보면서 충분히 숙지하시면서 공부를 하는 게 저는 더 요령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기출문제 두 문제 나왔네요. 다음 중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 32에 나왔습니다.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28에 나왔는데 쉽습니다. 우리가 강행 규정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강행법규가 있고 효력 규정이 있고 단속 규정이 있는데 효력 규정은 무효, 단속 규정은 유효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단속 규정 위반도 행정상의 어떤 책임을 묻는다. 이걸 그냥 우리가 유효라 하니까 그걸 무조건 보호한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행정상으로는 벌금을 매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푸드트럭이 단속 규정 위반했으면 벌금을 내야겠죠. 다만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먹은 그 법률행위, 그 매매계약은 문제가 없는 거죠. 핫도그 사가지고 500원, 1000원 줬으면 그건 유효하다는 겁니다. 사법상 행위는. 다시 한번 이 부분, 결국은 이 키워드, 이렇게 간단한 키워드가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지워볼까요?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한 규정은 단속법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접 거래하는 행위도 단속법규입니다. 단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효력규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효력규정이 아니니까 기역, 니은이 되겠네요. 기역, 니은이 됩니다. 단속규정을 찾으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무효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우리가 통정 허위 표시라고 의사표시 파트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상대적인 무효입니다. 너무 많은 걸 가르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대적 무효는 제3자를 보호하냐 마냐에 따라서 상대적이다, 절대적 무효로 따지는 겁니다. 두 번째,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전매약정,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요. 단속 규정 위반이지만 사법적으로 유효하다. 정답이 나왔습니다. 정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험을 실전에서 공부할 때는 정답이 나왔고 이것이 확실하면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아끼는 거죠. 한 문제당 1분씩 풀어야 되는데 정말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시간 단축 문제일 경우에는 바로바로 1번이거나 2번이 정답일 경우에는 체킹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없거나 확신에 차 있지 않으면 그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3번, 4번, 5번 지문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시간을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그 기출 지문 중에서 오답, 정답이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한 두세 번 보시면 자동 암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니까 최선을 다해서 다 알려드릴게요. 자, 3번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우리 공부했습니다. 강행법규 효력규정 위반으로 절대적 무효이다. 도박채무, 벌써 도박채무 나오면 대부분 무효입니다. 나중에 우리 아래에서 배우게 되지만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대부분이 무효입니다. 반사회 위반은 절대적 무효이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도 반사회질서 위반으로 절대적 무효이다. 우리가 사회적 타당성을 공부했는데 사회적 타당성을 공부하다 보면 그냥 상식적입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거 문제 심각한데 이거 유효가 되면 안 되는데 90% 이상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행위들은 대부분 유효로 봐주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래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고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 청강해 주셔서 수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